네, 이용주 국회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우리 BBS 불교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BS 시청자 및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지금 불교 방송에 두 번째로 이제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용주 의원 참 어렵게 모셨는데 요즘도 이용주 의원이 소속돼 있는 당이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요즘 그 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오늘까지는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네. 아마 월요일부터는 아마도 이제 무소속이 있든지 하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의 기록이 서 있는데요. 현재 저희 민주평화당이 원래 전신은 국민의당에서 일부 분당이 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이제 민주평화당의 또 다른 정당으로 또는 다른 정치 세력으로 변경하는 그런 와중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려와 걱정. 네. 사실 그 이제 정동영 대표도 과거에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동영 대표하고의 이제 협상하고 또 여러 가지 당내 소속 의원께서 중재안도 내셨는데 그것도 거절당했다. 이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분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까? 뭐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동영 대표나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현재의 민주평화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비춰본다면은 이 상태대로는 내년 총선을 맞이할 수가 없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존립이 위태롭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대표나 저희로 같은 지향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지형 이게 뭐 제3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3 정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돼 있는데 누가 나서서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정치 세력도 동참을 하게 되는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에 있는 모든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당 지도부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외부에 있는 다른 정치 세력들이 와서 올 수 있지 않겠냐는 데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정동영 대표와 저희들 간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정동영 대표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계속 당 대표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도 체제라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외부 인사들이 와서 속된 말로 발을 당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시점을 본다면 결국은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은 또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바른미래당은 또 영남 쪽 그 보수 쪽 느낌이 이제 보이는데 결국 거대 양당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 이제 이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그분들이 일부가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이 두 당의 의원들이 제3지대에 모여서 다시 흡수하는 뭐 그런 정치 프레임이 있나요? 이제 제3의 정당을 만드는 이제 모습이 제3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의 양대 정당 지금 현재 1당이 민주당 그리고 2당이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세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의당이 있으나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당의 세력이라는 부분은 그게 뭐 살 수 있는 정도는 안 된다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생겼을 때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나온 당 아니겠습니까? 이와 달리 바른정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이견을 두고 나뉜 것이죠. 즉 20대 총선 이후에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나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좀 태생은 약간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대선이 한번 치러졌지 않습니까? 대선이 치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당시의 모습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의 논의가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지금에 주장했던 네. 이러한 모습이 제3의 정당으로서 확고한 모습을 갖추고 그래야지만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세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차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했었는데 네. 그 당시 그 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질적인 두 개의 정당이 네. 정말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느냐? 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른정당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그 당시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대 이제 국회 할 때는 사실은 녹색 이제 돌풍이 이제 불었고 그게 사실은 당 내에서 원내 교섭 단체를 이뤘다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저희들이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추구했으나 네. 교섭단체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교섭단체 이름으로써 국회라는 네. 정상적인 정치의 장에서 1당과 2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지점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이제 그런 지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에 20대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두 당 위에 다른 제3의 정당들이 뭐 어떤 시도를 만들어지겠으나 그 정당이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로서 구성이 돼서 다시금 21대 국회에서 정말로 제3개의 교섭단체로서 구성이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게 되면은 다시 3당 체도 복원할 것이고 못하게 되면은 기존의 양당 체제로 돌아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지금 이용주 의원님은 당권파가 아닌 이제 비당권파 역할을 했죠, 사실은. 네. 뭐 당권파, 비당권파가 이제 당 대표가 누구냐를 예, 따지고 본다면 예. 비당권파에 속하게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사실은 그 야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야당 중에서도 비당권파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또 역시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임위 지금 어떻게 맡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전반기에는 법사위에서 있었고요. 아. 하반기에는 제가 지금 산자에 지금 현재 일본과의 무역 규제 문제로 해서 이제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산자위 소속으로 예. 있고 또 외교위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산자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참 그 우리 국가의 경제 그러면서 또 외교를 같이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풀어가는 해법 굉장히 그 긴장이 너무나 지금 강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충돌이 돼 있다고 봐야죠. 네. 이런 예고가 지금 들려오는 거 말에 따르면은 일본에서는 작년 말부터 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저희 정부에 그러한 의향을 이미 전했다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이번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 정부가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네. 아니면 산업계에 일본이 이러이러한 동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미리 좀 알려줬어야 될 네. 건데 참 지금에 돌이켜 보면은 왜 그걸 좀 소홀히 했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어쨌든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도 저희 나라 입장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지금 당장 그래서 상당한 설령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부가 양보할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양보할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현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희 정부나 일본 정부나 그런 면에서는 둘 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제 뭐 나경원 그 대표가 마치 구한말 시대 뭐 그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이제 백색 공포라고 이제 표현까지 할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어떤 것을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후 한국정전 이후로 일본이 먼저 산업화의 성공을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70년대부터 다시 산업화에 일어서면서 국제적인 분업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게 했었죠. 그렇게 상당 부분은
일본에 있었던 원천 기술 원자재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공을 하거나 좀 더 발전시킨 후에 이것을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네. 수출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중일 간의 국제 분업 체제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이유에 따라서 그런 국제적 분업의 고리를 끊게 된다고 한다면은 현 지금으로서는 저희 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죠. 이 장기적인 영향으로 이제 일본도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 분업의 차원에서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가 저는 뭐 1년 6개월, 1년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우리나라도 그것을 그렇지만, 견디기 네. 어렵겠지만 일본도 네. 그것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이제 수습을 해야죠. 네. 이제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이웃이라고 문화적으로도, 보기에는 예. 전쟁을 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식민 지배 경험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뭐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 많이 배우잖아요. 예. 뭐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해서 신문석 기자 같은 게 여러 가지 이런 많죠. 소위 국권 침탈 자기 이전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왔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 한국과 이런 경제적 분쟁이 단순한 경제적 분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치적 분쟁, 어떻게는 무력 충돌까지도 이어져 둘 수도 있다. 네. 그 계기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독도 문제를 두고도 한참 서로 간에 말만을 네.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는 독도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도 왔다 네, 갔다 하는 이런 또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일본이 아베가 주장하는 소위 보통 국가라는 것이 실제로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도대체 일본이 미국을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뜻이고 네.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는 그 대상에 빠져 있는 건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제 분쟁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10년, 20, 30년에는 이게 무력 충돌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베 총리가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예, 있다고요. 예. 그게 상황이 악화되면은 한국도 악화될 것이고 일본도 악화될 것이면 어딘가에 역사적인 무슨 포인트 임계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 그게 일본에서 주장하는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6개월 1년 내에 이러할 닥쳐질 문제들이 네. 반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 불협 질서 하에 있지만은 여기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이번 기회에 갖춰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주 의원께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못 풀릴 거 있으면 안 풀릴 게 있으면은 스포츠 교류라든지 또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뭐 푸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번 도쿄 올림픽을 뭐 보이콧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주장이 이번에 예를 들면은 이 일본이 저희들에게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반작용, 예.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런 차원의 보이콧을 주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일본에 이번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에서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올림픽이 평화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평화의 상징인 장소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제공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특히 저희 나라는 얼마 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을 두고 WTO 제소까지 가서 결국 우리가 이기긴 이겼으나 우리의 입장은 그러한 원자력에 노출되어 있는 식자재는 의류, 수산물 이런 것들이 통상의 과정을 거쳐서 수출되고 하면 안 된다는 국가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WTO에서 그러한 주장 중에
일단 우리나라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후쿠시마의 원전에 있는 모든 핵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공공이 오염된 물을 또 해상 방류를 하겠다는 공공의 계획을 밝히고 이번에 있잖아요. 100만 톤을 그렇습니다. 해상에 방류하겠다. 그렇습니다. NHK 보도가 예, 그렇죠. 네. 그 말의 전제는 자기들은 이것이 큰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가장 영향력이 가까운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인 나라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선수단이 그게 파견된다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국제적인 관심사라든지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좀 일본 정부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후쿠시마산의 식자재를로 선수단에게 제공할 때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콧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지만이 이게 국제적인 관심사를 일으키고 국제적인 관심사를 통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핵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죠. 자, 다음 주면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영주 의원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인데 그 여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일본과도 가깝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이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수출 항으로서의 어떤 여수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8월 15일 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어찌됐든 이 문제를 언급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강한 메시지가 좋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중화된 또 뭔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좋을까요? 저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좀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겠죠. 예. 저는 근데 제가 뭐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극우 정치인 중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똑같은 말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만 좀 폄하하거나 낮게 평가해 되는데 일본 아베 수상 자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 입장이라든지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도 우려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저희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별개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가는 것과 어느 강요 수준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과 강요가 아닌 그냥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과 아니면 또 다른 야당 의원이나 다른 경제단체 입장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거를 꼭 선두에 나서서 하는 모습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 참모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뭐 강력한 메시지를 내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외교적 프레임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한일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참모들 보면은 좀 의도성이 있는 그 발언들이 좀 톡톡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이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실수라고 보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모 연구원의 내부 입장으로 이번에 일본에서 강력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자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걸 의도하고 그런 모습을 취한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단순히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자꾸 거기에 천착하게 돼서 올바른 길을 못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이 일본 상품을 불매하겠다 하다가 이제 보이콧 선언도 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산자위 이원으로 본다면 이런 운동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운동들은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다면야 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건 가능하나 정부 자체가 정부의 일이 아닌 일을 예를 들면 일본에서 무슨 규제 조치가 나왔는데 해당 부처에서 그 일을 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너무 이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충분히 이제 저희 국민들이 현명하셔서 스스로도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하고 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도 하고 또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일본에서 무슨 뭐 미인 선발대회죠. 미스 네. 재팬인가 뭐 네, 선발대회 네. 하는데 국제 미인 대회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미스 코리아가 그게 참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제 소위 말해 과거에 대만의 어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예, 안 하겠다 그런 네. 것까지 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이 네. 있는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까지 나서서 네.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나. 네. 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로 온 국민이 총골기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난다면 모를까. 지금은 제 개인적 판단은 그 정도는 아니고 오로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할 일 대책 세우고 앞으로 이 난걸 해결해야 하는데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일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구직난, 구인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요즘 중소기업 활동을 쭉 특히 그 특이 활동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저희 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올해까지도 어렵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5.16 쇼크다, 아니면 금융위기다, IMF다, 무슨 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참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 이상할 정도로 다 극복을 했는데요. 지금의 어려움은 이제 그러한 국가적인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돌파구가 마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을 했던 게 우리 DJ 정부 때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산업을 했는데 그 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서 새로운 산업을 뭘 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녹색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큰 경제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하나 태어나고 그걸 못 꾸려온 것이 지금 10년째 돼 버린 것이 쌓여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뭐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대책을 선구는 이 정부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책이 오늘 대책 세운다고 내년에 효과 나타나는 만무할 사실 겁니다. 10년 후에 먹거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0년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10년 후의 걸 대비해서 지금의 10년 후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지만이 지금의 고통이 10년으로 그치는 것이지 지금 준비 안 하면 이게 20년, 30년 돼가는 거죠. 이러한 예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뭐 중도에는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한때는 다 저희보다 잘 살았던 나라지 아니겠어요?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70년대 우리한테 온조해 주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뀐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지금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소기업 방문해가지고 지원책 강구하고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좀 구매를 좀 해서 활성화 시켜달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는 말은 그렇고 실제로 행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어쨌든 산자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좀 잘 접할 수도 있고 또 저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 상임자라는 정부 질문할 때 이것 좀 물어봐, 이것 좀 해결해 주라 말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뭐 하겠다, 이러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자금도 지원해주겠다 물어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하고 그런 거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도 말은 그래서 기다려보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서 정부가 말만 아니라 정말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말 중소기업 하던 사람이 와서 장관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해버려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을 하는 입장과 현장에는 너무나 떨어졌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특위로 돌아오느냐에 대해서는 일부는 물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오히려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싶은데 오기스럽게 그런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아니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 대책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자,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이용주 국회의원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용주 국회의원께서 저번에 이제 상반기 제가 국정감사 때 기억나는데 그 모 프로그램에 그 음식
그 다니는 백모 선생님 예, 모셔가지고 예. 그 여수에 한번 올 수 그렇습니다. 있느냐 뭐 이런 예. 말씀도 하시던데 실제 그 오셨나요? 제가 그래서 뭐 국정감사한테 그런 말 해가지고 예. 당시 이제 언론에서 무척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이 저 질의를 자기 지역구에서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욕을 먹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백종원 대표가 이제 여수에 청년몰 사업 꿈투락몰 예. 사업에 오셨어요. 방송 아. 오셔서 다른 데로 한 5번 정도 오셔 이번에 한 6번 정도 방송도 하고 그 해서 중앙시장이 거기 맞습니다. 예. TV에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썰렁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가면은 줄 서 있습니다. 가득가득 줄 서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꿈투락몰이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반쯤은 제 책임이 저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선거 때까지 좀 잘 좀 그 가게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수 포함해서 한 2개 정도 빼놓고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냉정하게 따지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실패한 정책이냐? 청년들이 원하는 것, 청년몰 사업이 하는 것, 그 지역의 상권에서 전혀 상관없이 돈만 지원해 주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산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유지한 데는 두 군데 편은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똑같은 우리 이 여수에 있던 꿈투락몰이 박정원 오기 전에는 망했다가 지금 잘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필요한 홍보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홍보도 해줘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백종원이 가서 뭘 했습니까? 일일이 다 안전점검, 위생점검 다 하고 그다음 정신상태 고치고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청년몰 사업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인큐베이팅이라 그러죠. 전혀 없었어요. 향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호수 성공 케이스를 좀 본받아서 다른 지역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가가 좀 맡아야 될 기능을 있어야죠. 자, 우리 이용주 의원 하면은 또 우리 국민들의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 활동할 때인데 그거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변호사 검사 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검사 인사 관련해서 여러 말이 많던데 먼저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제 검사를 그만둔 지 한 7년 정도 된 거죠. 6, 7년 됐는데요. 저는 지금도 검사의 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이럴 때도 검찰 쪽 이야기를 좀 많이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검사의 인사가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 검찰 인사는 좀 공정해 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 합의들이 다 있어 왔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보상을 받고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들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근데 이제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바른 말, 바른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인사에 부침은 있었으나 잘 되는 사람도 잘 되고 못 되는 못하는 그 한도는 정해졌었던 거죠. 근데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게 현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직도 너무 한직이라든지 거의 또 나가라 이런 식의 인사를 해서 당사자들 하게끔 강요를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큰 잘못된 오점을 남긴 거죠. 그것은 이제 물론 인사권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겠으나 결과적으로 보통 예전에도 그랬어요. 검찰 인사가 나면은 그 뒤에 인사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사표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몇 명의 불만 있는 사람, 불만 있는 검사의 의사 표현을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에 검찰 인사는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지금 기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용주 의원님하고. 저보다 이제 총장이 한 기수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는 많던데. 거기는 나이가 좀 많고 제가 좀 시험 빠지고 좀 돼서 그런 거고요. 검찰이 꼭 인사 기수로만 하는 건 아니라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인사권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아마도 새로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신임 검찰총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예.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공안이라든지 특수라든지 예. 형사라든지 이런 분 쭉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 공안에 대해서 물론 시대 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문책도 있을 수 예. 있으나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예.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볼 여지는 네.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용주 검사, 우리 현재 국회의원이지만 이분이 바라본 이번 인사는 조금 너무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법사위 하면서 사실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예.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김경진 의원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체부 장관 조인선 조인선 예.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어요. 그때 그 질문의 특징이 국민들이 아주 내리에 지금 살아 있는데 몇 번 질문하셨죠 그때? 다그친다고 할까? 뭐 18번을 같은 질문을 네. 뭐 물어봐서 결국에 답을 했죠. 이제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랐는데 다섯 번째 넘고 나부터는 이거 하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기 아하. 때문에 18번 했던 것이고요. 예. 아마 그 당시로도 답이 나올 때 이후로 한 2분 정도 남아 있어서 안 네. 나왔으면 2분 더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이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보면 청문회 스타라고 이제 하는데 이용주 의원께서도 청문회 스타로 어쨌든 발돋움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의정 활동하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지역 내에서 여수라는 지역 내에서 많은 그 바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산자위 소속이고 또 여수와 김포 노선을 갖다 새롭게 또 추가도 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소형 항공 관련 법안도 냈다는데. 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여수에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국회의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주승용 의원하고 최도자 의원이 최도자 비례대표 의원하고 계신데요. 예, 예. 이제 초선인 저가 이제 열심히 하고 예, 있어서 또 나름대로 지역 이제 좀 새로운 뭐 활력이라 그럴까 예. 그런 거를 불어넣고 해서 좀 빠릿빠릿 되면서 열심히 일하고 다니면서 아마 지역민들이 그 젊은 사람이 좀 뭐 초선이니까 뭘 별 볼일 없을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은 좀 하네라는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특히 가깝게는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20대 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능성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좀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여수가 이제 전라남도 제1로 경제도시는 제일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도 여수도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관광객은 한 1,500만 정도 맞습니다. 오셨다고 제주도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관광 산업이 이제 육성 가능성도 있으나 여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광 산업도 있으나 새로운 제조업에 또 좀 있으면 좋겠나. 예전 같은 이제 화학 산업, 화학 도시만 갖고는 화학 정유 이런 산업만 갖고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고용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단지, 율촌 이산단지 이런 것들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가 발의했던 소형 항공사 여수하고 김포간에 이제 비행 노선을 만드는데요. 아마 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두 여행 항공사가 여기서 취항하고 있으나 각각 이제 뭐 내부 적재라든지 경영난 이후로 이제 편수를 줄여가고 있어요. KTX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겠죠? 뭐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수하고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육상 교통로는 가장 먼 데입니다. 그래서 항공도가 있으면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 말고는. 그래서 새로운 하이어라는 소형 항공사가 이제 여수, 김포, 여수, 제주, 김포, 울산 이런 노선을 새로 개항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 여수 지역 주민들이 좀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일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좀 배정을 해달라. 낮 시간대 해갖고 큰 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계에서 지금 요구한 사안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비행기 제작 기술들이 좀 나빠서 소형 항공기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항공 기술들이 좋아져서 소형 항공 만들어도 50명, 80명, 100명도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소형 항공사가 50명 이상 못 태우게 돼 있는데 80명까지 태울 수 있도록 하는
8점 이하 네. 79명을 태울 수 있는 똑같은 비행기 가지고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소형 항공사가 좀 경제적 네, 항공 산업에도 발전이 좀 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이런 소형 도시간에 서울, 김포, 여수 이렇게 소형 도시간에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경제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한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뉴스와 사람들 여러 분을 모셨는데 1분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3분 한 20초 넘어가는데 그만큼 정말 말씀의 달변이고 역시 검사와 변호사를 겸한 그런 역할도 했고 국회의원도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 이용주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날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마지막 정리. 예, BBS 우리 시청자 및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용주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고요. 21대에도 국회의원 당선돼서 여러분과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